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 이베스트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사실은 이거 녹화 시작하기 20분 전에 만났는데 그냥 괜히 친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죠? 네.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여기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 저 사람이 저기서 뭐 하고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익숙하고. 뭔가 익숙한 느낌? 오늘은 연구원님께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고요.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종목을 잘 찍어서 맞추고 수익을 내게 해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앞단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수소와 같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신 분이 많아서 저희 이효석의 여의도 스타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데 뭐 주가를 맞추고 이런 걸 떠나서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추구하니까 오늘 좀 편안하게 기초 세미나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니어 매니저한테 기초 세미나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자료를 급하게 네네네.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Fit55라고 해서 유럽에서 이거 계속 기다렸었죠. 맞아요. 이게 시작이 되면 이제 드디어 제가 맡고 있는 정유화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 이 근데 부분이 이제 Fit for 55가 뭐예요?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55% 감축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뭐에 55%인 거죠? 지금 1990년대 수준의 1990년대. 이산화탄소 수준에서 여기서 55%를 감축한 수준을 이제 목표로 하겠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EU가 네. 스스로? 네. 근데 EU가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감축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네.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CBAM이라고 해서 CBAM. 네.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해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저게 왜 그랬던 거냐면 과거부터 유럽 쪽에서는 엄청 외쳤어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친환경 세금 많이 매기는데 너희들이 이제 수출할 때 우리한테 친환경 세금 많이 내라.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누구를 위한 세금이냐,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거의 동의하는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동의하는 식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움직임으로 미국 쪽에서도 탄소 배출권 가격 계속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관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친환경 정책들 더 강하게 내기 시작을 했고, 더 놀라운 점은 중국에서도 저희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벤치마크를 또 유럽 쪽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배출권 가격이 높아요. 중국에서도. 네. 근데 CBAM, 그러니까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게 결국은 야, 유럽에다가 할 때 세금 내 이런 거잖아. 국경 넘어올 때 세금 내. 그렇죠. 왜 니네는 싼 걸로 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유럽에서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저거를 반대하는 나라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네 뭐 내 속도 모르면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반대를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동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안 돼 하다가 이는 더 이상 안돼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기후의 위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기후의 위기가 좀
요즘에 날씨도 보거나 맞아요. 이런 기후 현상들 보면 굉장히 이상 체감이, 기후들이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첫 번째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는 기술도 그만큼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PLA 같은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도 가격이 엄청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이고 있잖아요. 생분해 네. 빨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전기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만약에 기후 위기가 심각한데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아유 몰라 이럴 텐데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벌써 뭐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태양광도 그렇죠. 옛날 같은 10년 전이었으면은 엄두도 아유 그거 안 되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더 세게 이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런 산업 환경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은 조금 주시를 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실 보면은 뭐 대체 연료부터 재생 에너지부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에너지 부분으로 들어가는 신에너지. 수소가 또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지금까지의 원료가 대부분 원유 베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석탄 베이스라든지 이랬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에너지 원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가 전기로 가야 된다고는 하나 그 전기를 만드는 게 또 석탄을 쓰면은 그게 친환경이 아닌 것처럼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저도 이런 얘기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이게 해볼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좀 더 논의를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 중에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중요한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수소를 넘어가기 전에 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석유화학 공정.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이 탄소 덩어리인 탄소 덩어리. 아니 저기 네. 자식 같은 애들한테 너무 표현이 그런 거 아닌가요? 탄소 덩어리. 근데 이거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네. 항상 우리가 무언가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무리 지금까지는 캐시카우를 창출해주는 그런 산업이었고 그런 비즈니스였지만 여기서 변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기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필연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보시면은 딱 이 표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직접 배출 설비 공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력 스팀 사용하는 거 모든 공정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단 소리는 기본적으로 저희 원료가 되고 있는 원유부터 시작해서 그 원유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데까지 전부 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으니 에너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청정에너지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스팀 이런 것들 대신해서도 이제 청정에너지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히터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탄소를 그러니까 배출하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화학 제품 만들 기본적으로 엄청 고열에다가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화학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NCC 열분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말 NCC 그대로. 열분해. 네. 이제 나프타를 가지고 열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틸렌을 가지고 이제 열분해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NCC, ECC 등으로 이제 아마 들으신 분의 NCC가 뭔지 ECC가 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뭐 기름 가져와가지고 원유 가져와서 그거 떼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 그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불태워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플라스틱 나오고 뭐 또 나오고 막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석유화학 기초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냥 기름을 막 떼가지고
막 열심히 막 오래 떼면은 뭐가 나오고 그렇죠. 덜 이제 떼면 뭐가 화학적인 나오고. 결합을 위해서 굉장히 고온에서 그렇죠. 이걸 분해를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어쨌든 근데 어쨌든 네. 불을 막 떼고 막 태워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저희 쓰레기 태울 때 이산화탄소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네. 그거예요. 그러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나온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쓰레기처럼 등장하는 게 사실은 수소예요. 석유화학 공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정만 나오는 건데 네. 모든 공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폐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이게 수소도 나와요. 그 수소를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생수소 개념이 되는 거라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네. 네. 아니 석유화학 해가지고 CO2도 나오지만 수소도 나온다. 그렇죠. 그럼 수소는 이게 쫙 잡아가지고 이때 쓰면 되는 거네, 그죠? 네, 지금까지는 그냥 버렸던 건데 그냥 이걸 버렸는데.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유업체들은 수소가 나와도 본인들 공정에 다 집어 넣어요, 사실. 원래 네. 해서 그냥 넣으면은 또 기름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그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부생가스식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그거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뭐 가스회사 같은 데다가 보내가지고 개질해가지고 뭐 정유업체에 대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수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소 전략 보시면은 유럽, 한국, 일본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거 보면 굉장히 독특한 걸 하나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 쪽 보시면은 네네. 연료전지 쪽이 막 나오고 있죠. 연료전지를 연료전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뒤에도 가보시면은 이제 차 같은 경우에도 보급 정책 막 이러고 정책 나오면 일본, 한국, 중국 다 아시아권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책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권은 충전소, 차, 연료전지 이런 당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굉장히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면 유럽은 위에 수소 전략 보시면은 생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봐 수소 관련 프로젝트를 데이터로 찾아봐도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아시아권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네. 차를 보급하는 걸 늘리겠다면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수소 생산 자체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고자 하는 흐름은 유럽이나 미국 쪽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나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소로 가고자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제는 아시아권은 차라든지 이제 이런 인프라 쪽인 거고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쪽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다. 그래서 네. 수소 생산 쪽은 그쪽에 프로젝트가 많이 몰려 있고 이제 다른 쪽은 아시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수소 인프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네. 수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게 먼저 기술 개발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 전기차, 수소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수소차가 엄청 비싸요. 근데 당장 뭐 전기차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도 늘어나고 기술 성숙도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소차를 막 개발해가지고 같이 딱 놔요. 그럼 수소차가 더 많이 팔리겠어요?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 수소차를 막 백날 개발을 해봤자,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주요국들의 그 니즈는 뭐냐면 청정한 에너지원을 갖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산에서는 우리가 회색 수소, 그레이 수소를 사용을 하면서 차에다가 막 수소를 집어 넣으면은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뭐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지금 빠르게 기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수소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원천인 수소 생산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수소 생산. 그러니까 네. 이제 수소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수소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수소를 만드는 게 영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이걸로 다 인프라를
까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수소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부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 제조 방법 쪽에 보시면은 대부분 석탄, 석유 뭐 이런 걸 가지고 열로 막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천연가스 뭐 개질한다든지 해서 고순도로 수소를 뽑아내는 이런 방식. 그러면은 벌써 열 들어가고 이미 석유, 석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부생 수소하고 거의 맞먹게 탄소가 많이 나와요. 저기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생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네네. 이제 그 밑에 가보시면은 바이오매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분해하는 방식 해서 최근에 이제 그린 수소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물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거기에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낸다면은 비용만 맞으면은 굉장히 청정한 에너지원을 우리는 많이 가질 수 근데 있는 이게 거죠. 또 이제 되돌이표 같은 건데,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은 좋아. 근데 전기를 또 뭘로 만드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전기도 친재생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완전 친재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신재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 전기가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으로 사용하는 그 전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물을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알아서 전기가 발생하는 이제 전기 화학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촉매를 넣어주면은 자기네들끼리 분해가 되면서 네. 그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보니까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패스하시죠. 네. 산화환원 반응. 이거 전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어. 전자가 하나 많든지 적든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반응을 물 안에서 해결을 해내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린 수소로서는 지금은 효율이 제일 높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물 전기분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옆에 생산 방법에 따른 수소 생산 비용 추정 부분 보시면은 네. 지금 브라운 그레이 수소가 바로 화석연료 저거 천연가스 개질한다든지 부생가스 쪽이라서 저긴 생산 비용이 싸도 그냥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 수소를 사용을 하자 이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탄소 묻은 수소. 그렇죠. 그걸 사용할 바에는 그냥 우리 석유화학 아니 오늘 우리 보니까 돌리자. 하얀 옷을 입었는데 여기 지저분 많이 묻어 있는 거죠, 회색이. 그러네. 잠깐만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수소가 있죠. 생산 비용이 조금 높아졌어요. 네. 저기 보시면은 생산 방법에 기본적인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포집 설비를 달자라는 거죠. CCS. 네, 요즘에 또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저 공정인데 그게 왜 나온 거냐면 유럽 쪽에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정책 쪽에서 그린 수소 쓰려니까 너무 비싸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탄소 포집을 해서 한 60% 정도 저것만 시킬 수 있어도 우리는 굉장한 노력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린 수소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블루 수소부터 적용을 해보자. 그거는 뭐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수소가 나오는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딱 잡아떼면은 그래서 이제 블루수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 공정에서 기본적으로 탄소 포집 설비를 달면은 네. 이산화탄소가 포집이 돼서 저감이 돼서 수소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아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탄소 포집을 다는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 화력 발전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달고 있었어요. 과거부터.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비싸지만 우리 석유화하고 철강 이런 업체들도 이제 좀 달아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를 좀 누가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본 거는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야, 식물에. 이산화탄소를 진짜 많이 잡아먹는 식물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 좀 누가 만들면 안 되나? 그 뭔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좀 이산화탄소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가나 이산화탄소. 참 이게 어쨌든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줬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이제 좀 우리한테 좀 떠나줄래?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부생수소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네, 좀 네. 넘어가고 계질수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계질수소. 계질수소. 네. 아까 전에 첫 번째 그림에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석유하고 석탄 가지고 열분해 가지고 네. 이제 나온 거를 계질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생수소나 천연가스 계질하는 거나 거의 뭐 탄소 배출되는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불로수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탄소 포집 설비를 해서 달아서 나오는 수소가 이제부터 조금 대세가 될 텐데 거기에서 효율이 고순도 효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방법이 천연가스를 계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나오는 공정에다가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뽑아내면은 거기서 손실되는 수소가 굉장히 적어서 똑같은 부생가스 나오는 것보다도 네. 많은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한 번 나오는 데 있어서. 네. 저희 수소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그린 수소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고순도 수소를 많이 뽑아내야지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 나올 때 좀 많이 나와줘야 돼. 덜 공정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측면이 중요해서 보면은 부생가스에다가 이제 CCS 설비 다는 것보다는 천연가스 쪽에다가 계질이 아니고 CCS 설비를 달아가지고 나오는 수소가 양이 많다. 그리고 더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불로수소가 대세가 되면은 이 천연가스 계질법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미국 쪽에 많이 치우쳐서 있기는 했었는데 우리나라 천연가스 굉장히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배관망 인프라도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불로수소 쪽을 좀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 천연가스 지금까지는 부생가스가 우리나라에 많았지만 천연가스 쪽도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화학식 이렇게 많은데 혹시 전공이 화학과 아니에요. 아니 저는 화학과가 또 아닌데 막 저거 H가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맨 처음엔 재밌어서 했는데 네. 부담이 되네요. 뭐든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기 보면은 이제 메탄이 나오는데 네. 메탄도 또 문제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메탄을 계질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수증기 메탄 계질법 저건 뭐예요? 저 메탄 계질법이 지금 천연가스 계질법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탄이 천연가스예요? 네.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메탄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해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메탄. 네.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메탄이 워낙 이제 천연가스가 앞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메탄을 계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네. 이 메탄만 계질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메탄만 나중에 포집해서 또 수소까지 생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방식들도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메탄이든 뭐든 이게 보면은 저기 CH4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메탄이죠. 저기서 C를 키워버리고 네. H 4개짜리만 이게 모으는 게 이제 수소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CH3는 뭐 또 뭐 다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쟤네들 다 띄어내버리고 H만 이렇게 따면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가스 안에는 대부분 이제 메탄이 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그 계질법을 사실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거는 이제 메탄 계질법 이렇게 해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는데 부분 산화 방식하고 사실 비교를 해놓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메탄을 태우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양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네네. 열을 근데 태울 때에 대부분의 탄소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절은 날아가고 요만큼만 그렇죠, 반응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럼 그 양을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양만 메탄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부분산화 방식이에요. 저런 진짜 것도 요즘 저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화학 시간 같아요. 네. 요즘 보면 진짜 과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계질법은 불로수소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전의 수소예요. 말 그대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소인데 그냥 그거예요. 물을 놨는데 여기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전해질을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수소를 많이 뽑아낼까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알카라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안에다가 수산화칼륨하고 아니면은 수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을 녹여내서 억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네. 서로 갈라주면은 수소 하나만 빠져나올 테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생산 가능 수소 압력이 30바다. 이제 압력의 이제 기체로 나오다 보니까 압력의 기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30바 정도라고 하면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저희 수소차 안에 들어가는 뒤에 들어가는 수소 압력 탱크 안에 들어가는 것이 700바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거 한 번 뽑아내는데 30바 나오면은 언제? 한통 채워내려면은 엄청 돌려야 되는 거예요. 20번 해야 되네. 네. 30번.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기만 하고. 아. 네. 그게 저게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손실되는 수소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두뇌를 제가 통해서. 알기로 타이어가 한 2바 이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30바 정도면 타이어 빵빵한 것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데 그 수소 거기는 그 700바면은 그 뭐 얼마나 빵빵하게 넣는 거야? 그게 엄청나게 빵빵하게 넣는 거네. 연료 채워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발전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거니까. 연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차도 가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양의 그래서 이제 한 700바 정도 넣어놓고 다니면은 네. 한 600km 정도 달려요. 600km? 네. 와, 많이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넣어놓고 해야죠. 이게 보면 수전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물, 네. H2O는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 H2O에서 O 또 띄어내버리면 이제 수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띄어내느냐의 문제가 이제 전기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얘네를 분리해내는 거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수소의 양이 얼만큼 나오냐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죠? 손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나오는 효율이 너무 낮다. 네. 그래서 이거랑 비교를 딱 해보면 PEM법 같은 경우에는 PEM.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200바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이 PEM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저희 알카라인법은 이것도 못 들어보셨을라나? PEM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멤브레인 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우선 첫 번째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 압력이 200바 정도니까 양이 많이 나와요. 우선 첫 번째는 그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제가 연료전지 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PEM FC라고 하면은 이제 퓨어셀이 되는 거예요. 요거 방법 그대로 거꾸로 공정만 돌리면 연료전지가 돼요. PEM FC? FC는 퓨어셀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PEM 수전의 수소법은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구조가 PEM법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집어 넣어서 나중에 전기를 돌리고 물을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얘는 물을 집어넣어서 전기 분해를 해서 O하고 H를 나누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공정만 반대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 출력 밀도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단위 면적당 출력 밀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굉장히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는 차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차 안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지금 전체 연료전지 중에서도 전체 비중의 한 98% 정도를 이쪽을 많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깔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도 깔릴 수 있고 수전의 수소 쪽으로 들어가도 양이 많아지고 차 안에 들어갈 때도 소형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렇구나.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구조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이제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오죠. 수소하고 산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당장 분리판이라는 것이 없으면 얘네들이 바로 붙어서 반응을 일으켜 버리니까 수소 있는 데에다가 분리판 하나 놓고 산소 있는 데다가 분리판을 하나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의 분리판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의 분리판이 들어가는데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을 해요. 여기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을 하는. 저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가요? 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있는 그림. 조금 더 쉬운 걸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죠. 요거.
네, 이렇게 네. 보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인데 이게 바로 PEM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연료전지로도 들어가고 이것이 똑같이 아까 전에 수전의 수소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블루판은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GDL이라고 해서 가스 확산층이라는 게 들어가요. 네. 수소 기체 가스가 들어오면은 위에 있는 촉매층으로 이 가스들을 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근데 수소가 사실 압력이 되게 세잖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무슨 통에 700바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수소가 들어올 테니까 이 수소를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 쏴주는 소재 자체도 탄소섬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탄성도 있고 강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 수소에 최적화된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소섬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 탄소섬유가 이제 GDL 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수소가스를 위쪽으로 확 쏴주게 되면은 촉매층에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얘네들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H가 H2의 결합으로 들어오니까 얘네들을 갈라줘야 한쪽은 전자이온을 발생을 시키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한쪽은 이제는 O2하고 만나서 물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이 되니까 이 촉매층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H의 결합을 깨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H2O여서 H 두 개 있고 O 하나 있는 거를 갖다가 뭔가를 쪼개고 뭔가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건데 H 둘이 붙어 있는 거를 일단 너네 떨어져. 네. 너 한 놈은 O랑 붙어서 넌 물로 나가. 네. 그리고 너는 전기를 만들어 이런 거네. 네, 그렇죠. H 두 개가 역할이 달라지네. 네. 너는 전기 만들고 너는 산소랑 결합해서 물로 빠져나가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PEM법에 딱 보시면은 되게 비싼 소재들이 너무 많죠. 다 백금이고. 비싸네. 백금. 네. 촉매도 백금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기술 자료들 많이 보시면은 PMFC는 백금이 너무 비싸서 이 가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구나. 생산도 뭐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것도 좋고 생산도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너무 비싼 거예요. 쟤네가 하나 구축하는 데 네, 있어서. 그래서 저걸 줄여야 되는 거고. 저기에 보면 옆에 있는 게 이제 업체들이 이름이 적혀 있네요, 그죠? 네. 거의, 나중에 제가 서플라이 체인들을 좀 많이 네네. 자세하게 다시 넣어놨는데 여기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백금 촉매 옆에 보시면 나노 입자하고 띄우는 기술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네. 저게 뭐냐면 백금을 적은 양을 쓰면서 수소를 많이 쪼개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술이 이 한 덩어리를 그냥 바로 수소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이 덩어리가 되게 많아야 되니까 백금이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잘게 쪼개면 덩어리 수가 많아지잖아요. 백금을 잘게 쪼개서. 네, 요만한 거 가지고 최대한 나누. 설마 저게 나노로 네. 쪼개는 거예요? 맞아요. 와, 그럼 또 엄청 쪼개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쪼개면은 사실 적은 백금을 가지고 수소가 그 덩어리마다 다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수소도 어차피 조그만 거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맣게 해서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네. 하라고. 그래서 나노까지는 좋았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이 GDL판이라고 해서 요 탄소섬유 판에 수소가 나오면은 촉매들이 요 판에 붙어 있었어요, 다. 네네. 근데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달라붙어 봤자 요 위에만 달라붙었었는데 교세라라는 곳에서는 이거를 여기에서 정전기 효과를 이렇게 해서 둥둥둥둥 띄워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소가 이만큼이 다 달라붙으니까 같은 한 덩어리여도 많은 수소를 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일본의 교세라가 저 촉매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H2O 그러면 진짜 뭐 큰 덩어리 같지만 그 분자, 원자 막 이런 거니까 진짜 조그만 건데 네. 그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와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있었구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쏴주고 촉매층에서 깨주면 그 다음에 깬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O2랑 만났을 때 H 두 개 깨진 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깨지면서 얘는 전자이온도 발생을 시켰을 텐데 네. 그 전자이온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스택이 불량이 돼버려요. 아하. 네, 불량이 돼버리니까 멤브레인 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공이 견고한 필터를 가지고 H 플러스 하나만 통과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O2하고 반응할 거 하나만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똑같은 필터라도 너무 비싸요. 저기도. 멤브레인 막 자체가. 네, 그래서 불속의 수지를 사용을 하고 저거 하나가 이제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한 개의 셀에서 촉매하고 멤브레인 막 합쳐서 한 43% 정도 생산비를 차지를 하고 GDL이 한 21% 정도 차지하고 뭐 나머지가 이제 가스켓하고 분리판이 차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연료 전지인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아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플러그 파워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단에서 엄청 수소하면 플러그 파워 부르면은 뭐 얘기 엄청 나올 텐데 네. 그 중에서 플러그 파워로 대표되는 연료 전지가 바로 이 PEM 연료 전지 방법인 거고 이걸 거꾸로 하면은 다시 PEM 수전의 수소가 되는 거고 이게 넥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PEM 스택이 이제 차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정리를 좀 해보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생산을 뭐 부생수소가 됐든 뭐가 됐든 생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데다가 저장해 놨다가 요거를 아까 HDD 한다고 물로 빠져나간 것 말고 이제 전기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연료전지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연료전지라는 게 저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렇죠. 저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각각 멤브레인, 촉매층, GDL 다 만들었는데 저게 다 돈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이 들죠. 그리고 저거 만드는 회사들이 다 수소 경제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게 모든 기술들이 조금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연결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들을 따로따로 설명드리니까 연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같은 구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모든 인프라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네. 네, 어차피 연료전지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PEM 쪽이었으니까 저희 이제 또 아까 전에 블룸 에너지로 대표됐던 그 고체 산화물 방식인 SOFC가 아닌 SOEL 그러니까 SO 방식의 수전의 수소 방법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만들면 아직도 기술 개발 중인데 이게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 중인데 되기만 하면은 PMFC보다도 양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싸면서.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문제는 아까 전에 PMFC라고 하는 거는 저온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온도가 100도씨 미만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굉장히 고온으로 가야 돼요. 고온으로 가면은 사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활성화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 활성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양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아직 개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생산 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고온 압력에도 잘 작동을 하고 귀금속이 없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온에서 계속 돌려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굉장히 내열성이 강해야 돼요. 열에 강해야 된다는 거죠? 열에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세라믹 소재긴 한데 이 고온을 유지를 하면, 고온을 받아들이면서 성질이 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세라믹 소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이 동시에 연료전지로도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설명드린 건 SO 수전의 수소법인데 이 SO 방식으로 퓨어슬로 가면은 SOFC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블룸 에너지로 대표되는 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를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알카라인, 두 번째 PEM,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SOEC, SOEC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각각의 특장점, 그러니까 알카라인은 너무 작아, 30바트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PEM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SOEC는 좀 뜨거운 느낌 그런 정도 일단 감을 잡았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뜨겁게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직 개발 중이다. 네. 그럼 지금은 여전히 PEM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수전의 수소는 여기까지인데
그러면은 연료전지도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연료전지 구조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가스켓 들어가고 GDL 들어가고 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구조랑 똑같죠. 그래서 그 연료전지 구조가 수전에부터 여기까지 넘어온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SOFC도 지금 세라믹 구조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수전의 수소는 그렇긴 한데 네. 연료전지는 사실 크게 해서 세라믹 굉장히 강하게 두껍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소 양 막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전력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효율로 생각하면은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서는 PEM보다는 SOFC가 효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플러그 파워로 대표되는 기업, 그거 대표되는 연료전지가 PEMFC고, 그 다음에 블룸 에너지로 대표되는 기업이 SOF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룸 에너지로 대표되는 게 SOFC.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율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플러그 파워 기준으로 PEMFC의 효율은 55% 정도가 나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쪽에서. 근데 SOFC는 62%예요. 근데 블룸 에너지만 딱 62%를 찍지 다른 이제 서플라이 체인단은 조금 낮긴 낮아요. 이 55%라는 게 뭐의 55%예요? 전체 들어오는 용량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전력의 밀도가. 네. 그렇군요. 전력의 양이. 그러니까 손실되는 양이 어디 도망치지 않게. 나머지는 다 손실이고 55%를 뽑아내는 거고 얘네는 62%를 제외한 나머지가 손실이고 62%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디 막 도망가나 보네. 날라가요. 수소가 많이 날라. 그래서 충전소에도 계속 넣어두면은 계속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 분해하거나 열 분해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또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그동안의 연료전지를 깔을 때에는 저희 두산퓨어셀의 PEFC로 굉장히 많이 깔았었어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 PEFC라는 거는 저희 PEM법하고 거의 다 똑같은데 전해질만 인산형을 쓴 거예요. 인산형 갖다가 쓴 거라는데 이게 효율 차이가 커서 조금 많이 도태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블룸 에너지가 들어와서 SOFC를 이제 SK 쪽하고 같이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그 이유가 효율이 높아서예요. 이제 그 전에는 수소 연료전지 정책에 의해서 많이 깔았었는데 운영을 하는 동안에 자꾸 이 효율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55%는 나온다며 이랬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운영할 때마다 효율이 계속 떨어지면은 디벨로퍼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 어차피 정책으로 깔 바에는 효율 아예 높은 데로 가자. 이렇게 돼서 블룸 에너지가 이번에 좀 많이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15페이지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인프라 쪽에 시장 점유율 쪽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 까는 데 있어서는 블룸 에너지가 전체 MS의 5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두산퓨어셀이 이제 34%. 이번에 두산퓨어셀이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미국에도 엄청 크게 프로젝트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두산퓨어셀은 이제 PAFC가 워낙 인산형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워낙 이제는 업력도 오래됐고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된 연료전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을 많이 차지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점유율이 블룸 에너지도 두산퓨어셀도 전부 다 유지하라는 보장은 없는 이유는 기술 개발이 아직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벌써부터는. 점유율은 그냥 참고만 하면서 계속 추이를 보시는 측면으로 가셨으면 어쨌든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도 점유율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계속 또 개발을 해낼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 잠깐 보실게요. 충전소 이제 인프라의 첫 번째는 수소 생산이었고 두 번째는 발전소의 연료전지였다면 저희 결국에는 충전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인프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소 충전소인데 수소 충전소를 오프사이트, 온사이트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수소를 가져다가 수소 충전소를 만들면 오프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질 수소를 만드는 공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충전소 하나 세울 때 그래서 그걸 오프사이트라고 하는 거고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는
거는 말 그대로 안에서 뭐 개질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전의 수소로 간다. 수전의 수소 설비부터 시작해서 충전소까지 다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사이트 안에 다 있다 해서 온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온사이트는 그 안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아, 옵사이트는 만든 수소를 저장해 놓는 것만 가지고 하는 오는 거죠. 거고. 가져와서 이제는 저장만 해놓는 곳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까지는 온사이트는 거의 없고 오프사이트만 있어요. 그래서 오프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그 밑에 보시면 튜브 트레일러로 수소를 운반을 해가지고 와요. 네. 요즘에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 저장 탱크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소를 부생수소든 계질수소들 어쨌든 받아가지고 통에 실어가지고 충전소까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는 아까 전에 제가 수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탄소 섬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수소에 있어서 필수 소재가. 네. 튜브 트레일러도 수소를 저장해놓고 수소를 가둬놓고 있어야 되니까 탄소 섬유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튜브 트레일러로 여기도 들어가겠구나. 엄청 많이 들어가요. 200바? 200바. 네, 200바인데 더 점점 늘리고 있어요. 400바까지 지금 다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수소도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도 엄청 돌아다녀야 되겠네. 만든 수소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막 엄청 할 일이 많겠네요. 네. 저게. 그래서 네. 튜브 트레일러의 저 바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수소를 구축하는 비용 중에 설치 비용에도 저게 들어가요. 이제 튜브 트레일러가 들어가는데 네. 계속 왔다 갔다 그러게. 해버리면은 운행 횟수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것만 저감시켜도 돈이 좀 많이 내려가요.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옮겨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진 하이슬루스가 이번에 IPO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진 하이슬루스라는 기업이 타입 4짜리라고 해서 탄소 섬유를 70% 정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복합하고 탄소 섬유를 넣은 비율이 예전에는 한 6대4, 5대5 이랬다면 이게 이제 타입 4로 가면은 7이 이제는 탄소 섬유 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섬유가 더 늘어났던 소리는 더 많은 양의 수소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200바에서 지금 한 400바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렇게까지만 딱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수소 충전소 충전기 들어가기 전에 또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고압으로 저장해 놓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압으로 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는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저희 차 안에다 넣을 때 디스펜서 가지고 또 이제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 안에도 또 저장 용기가 들어가요. 저도 다 탄소 섬유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수소를 저장하는 그 모든 곳에는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 그러니까 탄소 섬유라는 것이 진짜 그 수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고 많이 공급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네. 그런 소재입니다. 필수 소재죠. 충전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소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점점 더 뭐 탄소섬유 가격도 점점 내리는 것이 좋고 저 압력을 탄소섬유 가격이 내려오면서 압력을 더 세게 한 압력 용기들이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온사이트로 가서 말 그대로 친환경 충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수소 만들고 네. 그거 저장하고 그렇죠. 거기서 충전시키고 네. 그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꿈에 그런 것 같네. 또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수전의 수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 수소 운송 부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효성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액화수소. 아, 지금 거의 수소 운송 방법 저쪽 보시면은 튜브 트레일러 용량 범위는 106에서 295kg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액화수소가 2,300에서 4,2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운송하는데 액화시키면은 지금 뭐 탄소섬유 가지고 감아가지고 튜브 트레일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소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러니까 수소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화수소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물 상태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물 상태로? 네, 물 상태로 저장을 해놓는데 그렇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수소를 가지고 엄청나게 낮은 온도까지 낮추면 이게 액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물을 끓이면은 기화되는 것처럼 네네네.
시원해지면 차가워지면 이제 액화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53도씨예요. 253도. 네. 그럼 수소는 그거는 많이 253도까지 들어가요. 낮추려면 네. 액화가 되는 거구나. 네. 액화가 수소도 그러니까 물은 아니지만 액화가 되는 수소.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아까 전에 메탄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암모니아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 수소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뭐 화합물 형태로 수소를 액체 상태로 넣어놓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수소만 분리해내는 방법이 또 있는 분리해야 거고. 되잖아. 근데 그때 또. 아니 기껏 띄어놨는데 또 분리해야 되잖아 또. 네. 그리고 수소도 액화수소가 그래가지고 더 유용할 수 있다. 이제 네네. 뭐 액체 상태로 해놓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 차라든지 이런 데는 액체 못 넣어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차피 다시 이제 습도 조절해가지고 기체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왜 액체가 그렇게 무거워요? 또? 무겁죠. 그래? 하긴 뭐 수증기보다 물이 무겁지. 그렇죠. 비교가 안 되게. 네,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 들어갈 때는 어차피 액체 상태로 못 들어가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낭비 다 하고 비용 낭비 다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전기 나오게 만들려면은 또 수소를 계속 집어넣어주면서 분해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니까 기체 상태가 훨씬 유용하고. 그럼 액화수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운송,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송하는 데는 좋다 근데. 운송을 하고, 그러니까 액화수소 지금 보시면 튜브 트레일러보다 몇 배예요 이게. 그럼 아까 전에 23배. 튜브 트레일러에 압력을 세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네. 운송 횟수를 줄여서 수소 가격을 낮추고 싶어서였는데 그러면 액화수소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액화수소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비용이 훨씬 그 이상으로 쌀 수 있다. 그쵸.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있네. 정리가 돼 있네. 액화수소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탄소 섬유가 수소에 있어서 핵심이라는데 액화수소 그러면 탄소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네. 사실. 그러면 액화수소는 뭐에다 담아요? 그냥 통에다 담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액체 상태라서 액체 상태니까 물이니까. 네. 그래서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차에 들어갈 때는 기체 상태로 넣어야 돼서 중간에 또 그 설비가 들어가요. 네. 충전소에도 액체 상태로 충전소 해놓긴 하지만 그거를 기체 상태로 넣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비가 들어가요. 충전소 안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딱 보니까 여기 표현이 돼 있네. 액화수소는 이송 비용은 튜브 트레일러보다 거의 10분의 1이 주로 작은 거고, 그죠? 그렇죠. 생산 비용은 한 2배 크니까 총 비용은 어쨌든 싸다. 네. 네. 근데 이제 저 생산 비용도 점점 줄어들 수는 있죠. 네, 지금 상태를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운송 쪽은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에도 액화수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저희 SK 쪽 같은 경우에도 액화수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인천 쪽에다 많이 지으려고 하는 쪽이 SK 쪽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뭐 이런 쪽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게 이제 액화수소 쪽인 거죠. 네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결국엔 차 쪽으로 온 건데 차랑 상관없이 아까 전부터 설명드렸던 그 압력 탱크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도 요 구조. 어차피 다 똑같다. 네, 충전소 안에 들어가는 압력 용기도 요 구조. 차 뒤 트렁크에 들어가는 용기도 요 구조다. 근데 옆에 보시면 생산비 비중 중에 카본 파이버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본 파이버. 탄소 이게 섬유죠. 탄소 섬유. 네. 네. 탄소 저장 탱크에 탄소 섬유가 제일 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어디가 탄소 섬유예요? 탄소 섬유 복합 재료라고 해서 CFRP라고 되어 있죠. CFRP. 저 통이 CFRP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탄소 섬유를 받아다가 이제 이런 틀 같은 데에다가 탄소 섬유를 직물로, 그러니까 우리 옷 짜듯이 직물로 짠 형태로 아래에다 깔아요. 날씨 시실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다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공 필름으로 꽉 짠 다음에 호스를 꽂아서 플라스틱 레진 같은 걸 쭉 주입을 시켜요. 그럼 사이사이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어떤 형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으면은 빼면 돼요. 그럼 저렇게 통이 나와요. 그래서 반반씩 굳힌 다음에 붙여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CFRP로 가공이 그거 되는 붙일 거죠. 때도 진짜
잘 붙여야 되겠다. 본드로 세게. 저기 700번이면 뻥 터지면 어떻게 해? 그렇진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아니 이게 본드로 붙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빵빵 이러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겉에다가 이제는 결국엔 여러 다 가지 쌓으니까, 보호 장비, 다 쌓고 탄소 하니까. 섬유를 붙이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센서 지금 압력 센서 다 들어가 있고 네. 수소 붙이는 거, 돔 보호해 주는 거 겉에다 또 다시 쌓고. 수소 얘기하면 다 맨날 터지는 거 얘기하고 수소 폭탄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게 탄소 섬유를 사실 넣으면은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니까 또. 예. 이렇게, 그러니까 풍선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풍선에다가. 단단한 풍선. 단단한 풍선. 네. 단단한 풍선. 하긴 풍선도 가만히 놔두면 오래 있으면 찌그러들지 터지진 않잖아. 가만히 놔뒀는데. 맞아요. 자기가 혼자 그냥 뻥 터지진 않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레진만 가지고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안에다 이제 강하게 하고 싶다고 금속을 넣어버리면은 네. 이제는 아까 전에 백금 촉매도 H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금속 귀금속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금속을 왜 쓰겠어요? 아. 수소가 달라붙어 버리니까 금속을 쓰는 거거든요. 네. 통에다가 금속을 하고 하면은 안에 들어있는 수소들이 얼마나 달라붙어 되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압력을 못 이기니까 센 것들은 브리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소 섬유는 찌그러지는 거고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유연한 게 좋은 거야. 유연하게 강하면 부러져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이 수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한 거네요. 어떻게 생산하는지부터 저장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좀 연료 전지로 갔다가 또 다시 전기로 올 때는 또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서플라이 체인 딱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넣었습니다. 네, 엑기스가 다 들어있네요. 원래 뼛속 시리즈 자료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아, 진짜? 네, 좀 더 넣었고. 여의도 스타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수소 탱크 쪽이 이게 지금 넥소 안에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해놓긴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아? 네, 수소 탱크 쪽에 들어가는 게 튜브 트레일러, 충전소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서플라이 체인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수소 탱크 자체는 가공했을 때의 형태는 CFRP다. 근데 CFRP는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인수한 시마론이라는 업체, 중소기업 NK, 현대유야 등등해서 사실 저거는 3차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많아요. 많고 근데 이제 그 안에 탄소 섬유를 납품하는 공급하는 업체는 도레이 첨단 소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 쪽에선 글로벌 1위가 도레이 첨단 소재, 2위가 효성 첨단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압력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수소가 너무 강한 압력으로 탱크에 있으니까 압력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압력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내연기관차에 있었던 거는 그렇게 고압 레귤레이터는 필요가 없었는데 고압이 필요하니까 저기 에머슨이라든지 이런 해외 업체들 걸 많이 쓰다가 국내에 이제 모토닉이라는 회사가 또 국산화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지만 아직은 에머슨 이런 쪽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야 이거 양 조절하는 밸브라서 내연기관차에 있는 거라서 조금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저 위에 이제 스택 쪽 있잖아요. 스택. 스택이 연료전지 수전에서 다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안에 들어가는 소재 위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해놓은 거고 ME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금 촉매랑 멤브레인 막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멤브레인 막 쪽만 보시면은 고어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를 완료해서 이번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섬유 중에서도 GDL은 적인 효성 첨단 소재가 빠져 있죠. 아, 그러네요. 탱크 쪽은 강한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스택 안에 들어가는 GDL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좀 더 강해야 돼요. 물성 차이가 좀 있어서 그 탄성 강한 거는 효첨이 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한가 보네. 기술이 아닌가? 높고 낮음은 아니고 물성이 다른 거예요. 물성 자체가? 물성이 다른 건데 그쪽 물성은 이제 안 들고 있다 보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는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 들어가고 이제 SGL, 테이진 이런 업체들도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분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일본 쪽에 뭐 미라이 쪽 들어갈 거면 고베제 강에서 많이 넣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제철 쪽에서 많이 넣는 거고 보시면 되고 가스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기체들 세지 말라고 강한 고무 마개인 건데 우리 요즘에 그래서 막 동아화성 막 이렇게 해서도 막 많이 가는데 가스켓 쪽 1위 업체는 일본의 NOK라는 기업이에요. 저희가 1위 업체고 네. 저희 걸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가스켓은 고무마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FS하고 이제 동아화성 쪽에서 같이 납품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연료 순재가 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플러그 파워는 그 뭐냐 요걸 가지고 스택을 만드는 업체기도 한데 네. 스택을 만들고 최종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는 소재 하나하나당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고 저걸 가지고 셀을 갖다가 스택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센서 달고 가습기 달고 해서 전반적인 시스템화 시키는 기업을 뭐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차에 들어갈 때도 현대 모비스가 저 스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아직은 비싸고 기술력이 높다. 그래서 저쪽 체인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온도 압력 센서는 수소 쪽에서는 필요해요, 굉장히. 왜냐면 수소가 어느 순간에 이제 스택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다 쓰지 못하고 나오는 수소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젝터를 거쳐 들어갈 때 이게 막 굉장히 과열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또 온도 맞춰줘서 넣어야 되고 압력도 너무 세지 않고 스택에 적합한 압력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센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딱 보시다시피 아시는 그런 보쉬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죠. ST 마이크로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센서 쪽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종공업이 이제는 또 이제 국산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이제 가습기 필터라고 해서 습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스택 이제 PMFC다 보니까 100도씨 미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습도 조절이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 건조해져도 이제 균열이 생겨버리고 너무 습도가 많이 생겨도 그 안에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동을 막아버리니까 스택이 왜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개당 나오는 전력의 양이 되게 전압의 양이 되게 적어요. 한 셀당 한 1V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 흔한 건전지보다도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병렬로 연결도 못하고 직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걸 하나 망가지면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스택이 그렇게 되니까 그걸 위해서 습도 조절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습기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를 3M이나 고어사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오롱인더도 국산화를 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원래는 못 들어갔었는데 국산화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업체들이 꽤 많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건가? 네, 대충 다 됐고 네. 약간 포인트 한 개만 짚어드리면 저 중간에 이제 이젝터라고 하는 게 이젝터. 네, 이제 저거는 이제 수소가 다 쓰지 못하고 나오는 수소는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스택 안으로. 그거 할 때 이제 온도하고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젝터가 그러니까 도요타에는 이게 있어요. 아래에 있는 수소 제순환 블로어하고 이젝터하고 넥소는 둘 다 달아요. 그래서 이제 제순환 블로어는 굉장히 빨리 돌리면서 온도 압력을 빠르게 낮춰주는데 대신에 저건 돌리는 동력 장치들이 필요하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블로어 대신에 저거 약간 오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네. 이젝터가 없는 게 아니고 블로어가 없습니다. 블로어가 없구나. 블로어를 빼고 그냥 이젝터만 다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구조들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오늘 들으면서 와 수소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엄청. 네. 단순한 게 아니네, 정말. 언제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어쩌다 수소가 됐네. 수소 같은 여자. 네. 맞나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저는 맨날 탄소 같은 여자라고 불러요. 아니, 왜 탄소 같은 여자? 이왕이면은 탄소 같은 여자 말고 수소 같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한나 연구원님과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 CBAM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이 수소에 대해서는 뭐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없을 것
수 있는 정도로 네.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해보니까? 네, 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막 그 과학 공부 많이 하고 그랬을 때 뭐 CO2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 기술이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구를 하시는 그 기술자들 분들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분들도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수소 경제는 커지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 과정에서는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면 우리가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무리 뭐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어떻게? 그냥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뭐 그 얘기했는데 뭐 못다한 말은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데 좀 오늘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보다는 기술적인 얘기 이런 부분에 집중했는데 혹시 수소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뭘 사라 팔고가 아니고 어떤 마음 자세도 좋고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소 되게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투자에 있어서 성장 산업을 볼 때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세히 봐야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게 성장 산업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산업을 공부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내가 그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뭐 일부 지분을 가져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공부를 해야 단단해지고 계속 끌고 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차로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